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형주들 성적부터 확인해 보면요. 네, 작년에 주식시장, 이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인 것과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네. 이게 대형주의 어떤 약세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탑10 지수는 작년 1년간 10.27%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200 탑10 지수는 이제 국내 간판 우량주로 구성된 이 코스피 200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 종목을 모아놓은 초대형 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지수가 약세를 보인 것이죠.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 등으로 이게 구성이 됩니다. 네,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제 작년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10조 5,200억 원 순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이 2차 전지주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약 5,200억 원어치 순매도했어요. 이 코스피 200 탑1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주가 하락률이 무려 49%였습니다. 이게 네네. 가장 컸고요. 이 삼성전자가 32%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9%, 네이버 등이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대형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상당히 쪼그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총합이 한 807조 9천억 원 가량이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11% 줄었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 초대형주의 약세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삼성전자와 대형 2차 전지주에 몰린 영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10개 대형주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위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를 이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파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게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 네.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요? 맞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하위 100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지수한 코스피 200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는 1.26% 상승을 했어요. 이 네. 지수는 이제 뭐 HD, 현대, 미포, 현와 이제 효성중공업, 뭐 한화시스템, 키움증권 등 100여 개 이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지수 상승률은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코스피 200 수익률 마이너스 11.2%와 이제 코스피 수익률 마이너스 9.6%를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금융주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배당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호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방산, 조선주 등이 오르면서 코스피 200 내 중소형주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궁금한 건 올해인데 올해 네.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새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새해에도 이제 공매도 재개와 이제 이익 둔화 등에 따라서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고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이 조선과 기계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하나증권에서는 통상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많을수록 코스피 중형주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 높은데 주로 이제 지수나 대형주 위주로 숏 포지션 그 외 종목에서는 이제 롱 포지션이 포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형주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2월하고 5월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뭐 1분기 실적 시즌이 중소형주 강세의 피날레가 될 것이다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기계와 조선 관련 중소형주에 주목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정책 변동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업종이 가장 선전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 대비 경쟁 우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뭐 조선, 기계, 전력기기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뭐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작년 국내 증시 수익률 톱은 고배당주.
이번에는 국내 네. 주식들을 이제 테마별로도 살펴보면 네. 가장 많이 오른 테마는 어떤 거였습니까? 뭐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고배당주들은 차별화된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테마 지수 중에서 코스피 200 금융 고배당 탑10 지수의 수익률이 무려 30.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지수는 코스피 200 금융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재무지표와 주주환원 지표가 우수한 10종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KB금융, 신한지주, 삼성화재 등 금융주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제 금융 배당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고배당 지수들도 연수익률이 10% 이상을 나타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게 지금 34개 한국거래소 KRX 테마 지수 중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지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뿐이었는데 네. 이 중 8개가 고배당 관련 지수였습니다. 작년에 코스피가 9.6%, 코스닥은 21.7%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인 것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배당주의 투자 수요가 몰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연초에 밸류업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금융을 비롯한 고배당 종목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렸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왔었던 삼성전자의 부진과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담보하는 종목에 좀 자금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당주 이외에는 바이오 지수, ESG 지수, 인터넷 지수 등이 좀 수익을 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률이 큰 테마 지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 뭐 전기차 지수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업종 지수로만 봐도 보험과 금융, 통신 등은 수익이 난 반면에 화학과 섬유, 의류, 전기전자는 또 손실이 나는 모습이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증시 관련 이야기였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복귀 앞두고 한국 역대 최대 대미 흑자. 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금액이 작년에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984년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긴 후에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1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대미 수출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으로 매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장 많이 내답한 품목이 뭐였습니까? 역시 이제 대미 수출을 이끈 1등 공신은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대미 수출의 26.8%나 담당했습니다. 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미 흑자의 한 60%를 차지하게 됐고요. 이어 일반 기계와 반도체가 또 뒤를 이었습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또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일반 기계 수출 증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수출 급증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열풍에 서버 투자를 확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단순히 수출만 많았던 게 아니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수지도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고요. 네네. 무역 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을 미국에 더 많이 했다는 뜻이죠. 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에서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흑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흑자 규모는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작년에 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중에서 가장 큰 흑자를 남긴 곳은 또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미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무역에서 이렇게 많이 재미를 보고 있으면 미국 새 행정부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달 20일 취임하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 후보 시절 이제 무역 적자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가 제품 공세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수입품에는 60%까지 고율 관세를 매기고 네. 다른 나라에도 10에서
20%의 보편적인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서 작년 1월부터 8월 기준으로는 이 8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이 트럼프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보편 관세를 막을 방패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미 무역 수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정부도 무역 수지 관리를 위해서 미국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는 그 LNG 같은 경우는 360억 달러를 이제 수입한 세계 3대 LNG 수입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같은 구매력을 활용해서 뭐 LNG나 원유 등 에너지 도입선을 미국으로 일부 돌리면 추가적인 경제 부담 없이도 대미 무역 수지를 좀 맞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 중정비 해외 위주 비중 71%. 이 제주항공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들의 정비 부실 문제가 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주항공 이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 항공사 LCC들의 정비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LCC들이 이제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에 맡기는 비율이 70%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번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과 이에 따른 기체 노후화, 정비 부실 가능성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 정비에 국한된 이 정비 인력 충원과 안전 투자 등대만으로는 이 제주항공과 같은 LCC 정비 역량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네. 국내 모든 LCC가 항공기 안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중정비 역량을 정작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경납고를 보유하고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지 보수 정비, 이른바 MRO 역량을 이제 갖춘 항공사가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네. LCC들은 이러한 역량을 이제 갖추지 못해서 이제 외주를 맡겨야 되는데 이미 국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이미 다 차 있고 사실 슬롯이 다 차다 보니까 해외에 보수를 위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캠스가 유일한데요. LCC들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정비받는 비중이 2019년 62.2%에서 71.1%까지 뛰어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사고가 네.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와 같은 대형 항공사고를 일으키는 이제 중대한 결함은 해외 정비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 이 LCC들에 대한 정비 부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전 세계 유지 보수 정비 MRO 시장 규모는 2034년에는 161조 원 규모로 이제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육성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국내 정비 역량을 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 4월에서의 MRO 클러스터인 이제 인천공항 첨단 복합 항공단지 기공식을 열어서 아직까지는 MRO 시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